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논리로 푸는 영어 잉글로직스의 이세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우린 3시간을 통해 가지고 최초 논지가 무엇이고 최종 논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글의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떠한 수업을 하느냐? 얘들을 가지고 이제 글이 어떠한 방식으로 뻗어나가고 어떠한 글에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글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갈지를 예측하는 뭐 그런 것까지의 수업을 오늘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글의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진행할 수업은 한 3타임 정도 걸릴 겁니다. 구조 수업이. 이 수업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놓치지 말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하기로 우리 약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구조는 바로 일반 개념을 먼저, 문두에 먼저 등장시키는 그러한 글 형태의 글이 됩니다. 자, 그럼 일반 개념이 먼저 이야기되는 글인데 이러한 글들을 논리상으로는 어떠한 글이라고 부르냐면 연역이라는 글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연역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왜요? 영어를 우리는 어떠한 언어라고 부릅니까? 상당히 직설적인 언어다 혹은 단도직입적인 언어다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다? 영어에서는 핵심적인 관념을 문장 맨 처음에 배치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논리를 요구하는 글, 그러니까 주제 문제라든지 요지, 주장, 제목 문제, 혹은 빈칸 문제, 혹은 이제 무관한 문장 문제, 혹은 요약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서 한 대략 80% 정도는 이런 글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글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느냐? 맨 처음에 이러한 글들은 대표적으로 일반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일반적 개념은 최초 논지와 똑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초 논지와 똑같이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글은 일반적으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여기에서는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는다를 등장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약간 확장시켜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할 거예요. 이러한 글에서는 이 밑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 why나 그 방식을 밝히는 how까지를 다 이러한 글의 범주에 놓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원래는 이 why나 how를 등장시키는 글들은요, 설명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은 너무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방대한 개념이면서 잘 등장하지 않는 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부담을 좀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why나 how를 넣어서 어떠한 논리적인 문제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why나 how까지 이 글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구체적 사례네요. 여러분들 글의 핵심적인 뼈대를 읽을 때 이 구체적 사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웬만해선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안에서 핵심 문장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것만 빼서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고 나서 이 글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일반적 개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개념이 다시 등장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글을 양괄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양괄식,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논술을 어릴 때 해보셨거나 혹은 좀 장문의 글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양괄식이라는 어떠한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할 텐데, 양괄식은 글쓴이의 핵심적인 논지가 처음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 이러한 구조를 양괄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글에서는 다음에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첫 번째, 이러한 글들은 지금 보다시피
최초의 논지가 반전 없이 이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핵심 문장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문장에서 반전 혹은 글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많은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 however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양보절이나 혹은 자문자답이나 양보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반전을 이끄는 형태들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글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however나 이런 것들이 글 중간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처음에 얘기한 일반적 개념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이중구조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전반적인 반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일반 개념의 글들은요. 논지의 강화나 단서의 추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최초의 논지가 반드시 일반적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예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 예문이라기보다 예시에 가깝습니다. 자, 인간의 세포는요 만약에 끝없이 분열합니다 라고 얘기를 써볼게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맞는지 쌤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뒤에 특히나 뇌세포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최초의 논지로 여러분들이 잡았을 텐데 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세포의 특정한 멤버인 뇌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 글은 인간의 세포에 대한 글일까요? 아니면 뇌세포에 대한 글일까요? 네, 뇌세포에 대한 글이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글의 단서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단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핵심 논지, 일반 개념을 형성하는 데서 반드시 포함되어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논지의 강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주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단, 이러한 집안의 청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집이 더럽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이 더럽다라는 건 대청소를 이끄는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걸 맨 처음에서는 분명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논지의 강화를 통해서 뭐라는 얘기로 넘어갔다고요? 네, 그렇죠. 뭐라는 얘기로 넘어갔습니까? 집이 더럽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청소라는 결과를 이끌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논지가 강화되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논지의 강화나 단서를 놓치시면 여러분들이 일반 개념을 조금 원래의 흐름과는 다른 형태로 잡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전처럼 아예 정반대로 잡진 않겠죠. 하지만 약간의 어감 차이라든지 약간의 의미 차이는 이 영어 지문의 풀이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지의 강화나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빼놓지 말고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최초의 개념, 최초의 논지를 잡았는데 뒤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논지에서 보지 못한 단어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단어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서나 강화를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말식은 핵심 문장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최종 논지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서 혹은 지지난 시간에서 핵심 문장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양발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결어를 가진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의 형태로 쓴다든가 혹은 대상 전환이 돼서 주어가 you나 we나 humans나 이런 걸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임팩트를 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제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뭐라고 부른다? 최종 문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글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들의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한 글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구조 확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당연히 최초 논지를 구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최초 논지라는 거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시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 두 번째는 조건, 세 번째는 특징을 위주로 구성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글에서는 뭘 확인하셔라? 핵심 문장을 확인하셔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의 특징에다가 뭘 더해 주셔라? 핵심 문장에서 얻어낸 논지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술은요, 전반적인 삶의 기준이 향상되었을 때 발전을 하더라 라는 것이 최초의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핵심 문장을 확인해 보니까 어떠한 얘기가 여기서 추가되었더라? 장인의 수의 증가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장인의 수의 증가는요, 우리는 사실상 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기술의 발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장인의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 삶의 기준이 향상되는 조건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기술은 삶의 기준이 증가될 때 발전돼요 라는 것을 글의 핵심적인 요지로 볼 수도 있지만 장인의 수는 삶의 기준이 향상되는 걸 필수적인 조건으로 해요 라고 이 글을 어떻게 갈무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 문장이 등장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최초의 논지에다가 핵심 문장을 더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발전될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양괄식이나 최종 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양괄식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양괄식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반적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괄식은 사실상의 무엇과 조건과 특징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내려오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단어가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약간 의미관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일한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괄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의미가 있냐면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들, 빈칸 문제들을 풀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반 개념을 앞부분에 먼저 이야기해 주던 글들은 어떠한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빈칸 문제가 이 최초의 논지에서 등장하는 경우 혹은 일반적 개념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글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특징을 빈칸 문제로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맨 마지막에서 양괄식을 확인한다면 무엇과 조건과 특징을 등장시켰을 때
여기에 비어있는 조건과 여기에 비어있는 특징들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예, 이 조건과 이 특징들을 바로 올렸으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문장이 양괄식이 아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문장은 뭐가 될까요? 예, 최종 논지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 논지는 분명 일반적 개념의 하부 개념으로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최종 논지는 구체적 사례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구체적 사례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일반적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최종 논지는 무엇 다시 조건 다시 특징 다시라고 해서 위에서 얘기한 무엇과 조건과 특징의 하부적 개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빈칸 문제를 푸실 때 최종 논지인 경우엔 조건의 상위 개념, 특징인 경우에는 특징의 상위 개념,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빈칸 문제에 대한 걸 배울 때 한 4번, 5번째 이제 강의가 더 진행이 되면 빈칸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관점에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핵심 개념이 생물이라는 것은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번성을 해요 라는 것이 이 글의 일반 개념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들이 양괄식이라는 구조로 나왔다면 생물은 높은 온도에서 물론 이 뒤엔 단서가 붙겠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온도에서 그 수가 많아집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양괄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 논지는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최종 논지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예를 들어 어디에서 한 실험 연구에서 파리의 숫자는요 24도씨인 경우와 36도씨인 경우에 36도씨에서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괄식에서는 그냥 높은 온도라는 조건을 그냥 똑같이 등장시켰다면 최종 논지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의 상위 개념을 써라. 이런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 되건 여러분들은 이 답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은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읽으실 때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이런 글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그때 이세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지? 이 부분에서는 양괄식이나 혹은 최종 논지가 중요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서 일반론에 적용시키면 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 구조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또 길죠? 또 긴데, 자, 우리 뭘 배웠어요? 핵심 문장 배웠습니다. 자, 핵심 문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긴 글들을 좀 더 간략하게 보면서도 자신감 있게 내가 핵심적 부분을 안 빼먹고 읽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핵심 문장론에 따라서 이 글을 간략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글이 간략해졌네요. 그럼 이제 한번 이 글을 풀어봅시다. Engaged in procrastination, 어떤 지연에 관련되었을 때 어떻게 너는 move from being stuck,
거기에 발목이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to doing the day's most difficult tasks,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 문장 할 때 얘기했었죠? 자문자답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에 문제 상황은 뭐였어요? 지연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지연이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연이 있는 상황. 누구에 대한 얘기였죠? 예, 너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럼 너는 지연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Eat the frogs. 개구리를 먹으면 된대요. 뭐야? 개구리를 먹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구체론을 읽게 된다면 이 개구리를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핵심 문장을 읽어보면 개구리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개구리를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개구리를 먹는 것은 네가 처해 있는 지연이라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즉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작은 구조 속에서 네가 지연이라는 문제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개구리를 먹어라 이렇게 되니까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다? 개구리를 먹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지연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가보니까요. 밑에 가보니까 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까? you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여기서 날려버렸습니다만 앞에 내용에서는 무슨 내용이 잠깐 나왔냐면 마크 트웨인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크 트웨인 얘기가 끝나면서 유로 다시 얘기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대상 전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마우스 쓰다가 지금 엄청 실수를 했죠. 자, 하여튼 계속 가볼게요. 너는 자, 계속 가봅시다.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 게다가 유로 대상 전환된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도 들어갔다고요? 명령문까지 들어갔네요. 와, 이 문장 정말 중요한 문장이겠죠, 그죠? 자, 매일 아침 Coming to dealing with the items of your to-do list. 너의 해야만 되는 일 혹은 해야 될 일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어떤 아이템? You are dreading the most.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템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뭐가 됐어요? 핵심 문장을 통해서 논지가 강화됐죠. 그럼 위에서 우리가 얘기한 개구리 먹기가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변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가장 싫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최초 논지하고 이것들이 결합돼 버리겠죠. 결합되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지연을 해결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라? 가장 싫은 일부터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에서 일반론을 얻었습니다. 일반론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최종 논지에서 이걸 확인하세요. 자, 물론 앞에 글을 보시면 아니네요. 여기가 최종 논지였습니다. 뒤에 예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가 나온지 아니면 얘기가 바뀌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While diving into the undesirable tasks first thing. 이러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혹은 싫어하는 일에 먼저 뛰어드는 동안에 Imagine how good it will feel. 그것이 얼마나 좋게 느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To have gotten over that hurdle. 그 어려운 일을 넘어서는 것. 즉 허들을 넘어선 거죠. 즉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Diving into undesirable tasks first thing.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싫어하는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가장 싫은 일부터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이끈다고요? 네가 그것을 끝냈다는 것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니까 결국 가장 싫어하는 일부터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라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긍정적 결과고 지연을 해결하는 것도 긍정적 결과니까 이 두 개는 사실상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논지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글에서 과연 글쓴이가 얘기하는 핵심 요지는 뭘까요? 네. 가장 싫어하는 일부터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단어부터 외우세요. 왜?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영어 잘하려면 단어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개구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넘어가서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아까 전과는 정반대의 구성을 가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는 일반적 개념이 맨 처음에 등장했었죠. 자, 지금은요, 일반 개념이 뒤에서 등장하는 글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논리상으로서는 귀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연역하고 똑같아요. 귀납 이거 그냥 머리에 안 들어오면 한 방에 안 들어오면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일반 개념이 뒤에서 나오는 글들이 있더라. 막 우물쭈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다? 예, 구체적 사례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을 합니다. 물론 why나 how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크게 등장하진 않겠죠. 물론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엔 조금 애매하죠. 자, 그러면 이 글은 뭐가 중심이다? 구체적 사례가 중심이다. 아까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면 A가 그저께 죽었어요. B는 어제 죽었네요. C는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적 개념이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나 봐요. 혹은 좀 더 끔찍하게는 내 주변의 사람은 자주 죽어나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적 개념, 즉 일반적 관념은 내 주변의 사람은 죽어요. 혹은 사람들은 누구나 죽어요. 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요것도 예전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최초 논지 얘기할 때 한번 간략하게 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봐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이러한 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경험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걸 제외하고도 실험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단순히 뭐뭐라고 상상해보자, 혹은 한번 그려보자, 혹은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주 높은 퍼센테이지가 이러한 귀납적 글, 즉 일반 개념이 나중에 등장하는 글로 간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사례는 어느 정도 빼놓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러한 얘기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높게 이러한 뒤에 일반 개념이 나오는 글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경험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살 때, 내가 4살 때, 혹은 아인슈타인이 3살 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시작하는 글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글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얘기 했었죠? 바로 최초 논지를 발견할 때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최초 논지를 어디서 봐라? 일반 개념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경험이나 일화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딱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부터 향해라? 예,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향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건 방금 얘기한 거네요. 최초 논지를 글의 하단부에서 먼저 찾는 것이 좋더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 개념이 찾았을 때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 A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성공했어요. 이런 글이 있다면 분명 경험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이 뒤에 나의 조언 혹은 친구의 조언은 누군가의 성공에 아주 중요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옆으로 빼서 적어봅시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친구의 조언은요 성공에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 얘기가 끝난다면 이것이 글 전체의 일반 개념이 되면서 일반 개념이 뒤에 등장하는 문장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은 일반적 개념이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귀납적 글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글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 이 글 내에는 나름의 다른 구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문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조언한 것이 해결책이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 긍정적 결과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즉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문제 해결적 글로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거겠죠. 즉 경험이나 일화로 시작을 하면 제일 마지막을 먼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일반적 개념이 있으면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만약에 일반적 개념이 없으면요 구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좀 다른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엔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일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두 번째, 구조상으로 제일 마지막을 먼저 보는 글은 경험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가서 이러한 형태의 전형적인 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 형태로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빈칸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네요. 그쵸? 그 얘기는 빈칸 문제는 어떻게 되건 글의 핵심적인 일반 개념의 빈칸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이곳에 빈칸이 있다란 얘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배우시면은 여기에 빈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떠한 글의 구조에서 등장하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빈칸이 등장하는 개념은 지금 배운 두 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 일반론이 위에 있는 개념에서 마지막에 양괄식이 있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일반 개념이면서 글 전체의 윗부분은 구체적 사례인 경우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에 한번 볼게요. A vendor in a city, 어떠한 도시에서 한 어떤 가판대를 사용하는 판매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벤더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게 전형적인 일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어디에서 이 글의 일반론을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예, 제일 마지막에서 글의 일반론을 발견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By did it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빈칸함으로써 그는 was able to double his sales, 그의 판매량을 2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판매량이 2배가 되는 건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최초의 논지상으로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 빈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죠? 특징은요? 성공을 이끌었더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빈칸은 우리가 어떠한 개념이다? 긍정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 최초 논지를 여기서 잡아버린 거예요. 전형적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일반론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일반 개념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마찬가지로 핵심 문장 위주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맨 위에서 이제 얘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vendor in a city. 한 도시에 있는 어떤 가판대에 있는 판매상은요, set up shops, 어떠한 상점을 세우고 sold donuts and coffee to passersby,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넛과 커피를 팔고 있었답니다.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국어 배우실 때 소설에서는 뭐가 중심이다?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다. 일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During the breakfast and lunch hours, 아침과 점심 식사 기간 동안에 he always had long lines of customers waiting. 그들은요, 고객들의 기다리는 아주 긴 줄을 가졌답니다. 볼게요. 고객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물론 고객이 많이 기다렸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님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럼 이거는 뒤에 나오는 핵심 문장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finally라는 연결을 쓰면서 결국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결국은 simply put a small basket on the side of his stand. 그의 가판대 옆에다가 작은 상자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가득 차 있었네요. 그러면요, 고객이 기다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했다? 어떤 상자? 돈 상자를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고객이 오래 기다린다 혹은 많이 기다린다는 걸 뭘로 본 거죠? 부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다? 돈 상자를 가져다 놓는 걸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문제 해결 구조에 대한 건데, 문제 해결 구조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져요. 문제 상황, 원인 분석, 해결책, 긍정 결과, 이런 상황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원인이라든지 긍정 결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물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럼 이 글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손님이 많이 기다리는 것이 문제 상황, 그 다음에 돈 상자를 갖다 놓은 것이 해결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략된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을 것이다? 원인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략된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을 것이다? 긍정적 결과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적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한다? 해결책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해결책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돈 상자를 가져다 놔버렸죠. 자, 그럼 이 돈 상자를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뭐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빈칸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이중 구조입니다. 그러면 돈 상자를 가져다 놨다는 것이 저기에 빈칸하고 같은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 빈칸의 답을 뭐라고 할래? 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돈 상자를 갖다 놓은 게 뭘까요? 이 글에서 봤을 때 돈 상자 왜 갖다 놨을까요? 고객들이 알아서 계산하도록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답을 몇 번이다? Extending trust, 신뢰를 확장시킨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마지막에 일반적 개념이 등장하는 글들을 풀이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의 글의 구조를 봤습니다. 즉, 일반적 개념이 상단부에 등장하는 경우하고 하단부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봤네요. 자,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사실 일반적인 개념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글들은 그렇게 많은 글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게다가 일반 개념이 위에 등장하는 글은 엄청나게 그 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빼놓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글구조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글구조 두 번째 시간에 미리 얘기를 하고 갑시다. 문제 해결적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는 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